대한민국은 이제 끝났다. 한국을 조롱하던 세계 경제 석학들이 돌연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망해가는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계은행이 32년간 108개국을 추적 조사한 끝에 내놓은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중진국 함정을 뚫고 올라선 유일한 나라, 데이터 오류를 의심해 3번이나 재검증을 거친 결과는 결국 대한민국 뿐이었습니다. 자원도 없고 출산율도 꼴찌인 이 작은 땅이 어떻게 전 세계 유일의 신화를 썼는지 일본 학자조차 경악하게 만든 그 전율 돋는 전말을 지금 긴급 보도합니다. 영상 시청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다나카 겐지입니다. 저는 워싱턴에 있는 세계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이곳에서 거의 30년을 일해왔습니다. 매일 제가 하는 일은 전 세계 각국의 경제 데이터, 즉 숫자들을 들여다보면서 그 숫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더 어려워지고 있는지, 그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일이었습니다. 숫자는 언제나 이야기를 담고 있었고 30년이 지나자 저는 마치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읽듯 그 숫자들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건물에서 보낸 그 어떤 날과도 다른 날이었습니다. 저는 7층 회의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크고 묵직한 분위기의 방이었습니다. 벽은 하얗고 테이블은 길고 짙은 색이었으며 얼굴이 비칠 만큼 반들반들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그 테이블 주변으로 15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고 그 자리 하나하나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남자, 프랑스에서 온 여자, 인도, 브라질, 이집트, 폴란드, 영국 등 각국에서 온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에게 자문을 해주는 사람들이었고 어떤 나라가 금융 지원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은 돌아가고 있었지만 방 안은 전혀 시원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고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마치 폭풍이 오기 직전의 공기와 같았습니다. 각 전문가 앞에는 두꺼운 문서 묶음이 놓여 있었는데 제가 3년에 걸쳐 준비한 보고서였습니다. 그들은 자리에 앉은 뒤부터 계속 페이지를 넘기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웃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위해 3년을 준비해왔습니다. 제 팀과 함께 108개 나라의 경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성장률, 산업 생산량, 기술 투자, 수출 규모, 교육 수준, 인프라 품질 등 수십 가지 지표를 수십 년에 걸쳐 추적했습니다. 그런 다음 어떤 나라들이 경제학자들이 중진국 함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실제로 탈출하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중진국 함정은 이름 그대로 함정입니다. 나라들이 성장을 시작합니다. 공장을 짓고 물건을 수출하고 조금씩 부유해집니다. 그러다가 막혀버립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진정한 선진국, 고소득 국가가 되지 못합니다. 이런 일은 전 세계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함정은 실제했고 그 힘은 강력했으며 대부분의 나라에게 탈출구는 없었습니다. 저희 팀은 숫자를 돌려봤습니다. 108개 나라 전체를 하나의 그래프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파란 점으로 표시됐고 그래프의 한 구역에 빽빽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함정 구역이었습니다. 600억 명의 사람들이 그 파란 점 덩어리 안에 갇혀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고 결과를 확인했을 때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팀에게 다시 돌려보라고 했습니다.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3번, 4번, 5번을 돌렸습니다. 매번 똑같은 답이 나왔습니다. 빨간 점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단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빨간 점은 함정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함정 위쪽에 있었습니다. 위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로켓이 땅을 박차고 솟구치듯 파란 점들의 무리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른손에 리모컨을 쥐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뒤쪽 화면을 한번 보고 다시 테이블 주변에 앉아있는 15명의 전문가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핵심 내용을 아직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벌써 회의적인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독일의 한스 뮬러는 팔짱을 끼고 있었고 영국의 조지 윌슨은 노트패드에 펜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브라질의 페르난도 실바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너무 많은 약속을 들어온 사람의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래프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108개의 파란 점이 가운데 빼곡하게 모여 있었고 그 위로 빨간 점 하나가 홀로 떠 있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다가 다시 회의실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빨간 점이 나타내는 나라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딱 1초 동안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스 뮬러의 손이 테이블을 탁 내리쳤습니다. 조지 윌슨은 펜을 두드리던 것을 멈추고 등을 바짝 세웠습니다. 페르난도 실바는 팔짱을 풀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아무도 저와 같은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뮬러는 한국의 성장은 아시아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나온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문화와 타이밍이 맞아떨어진 행운일 뿐이며 다른 나라가 따라 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윌슨은 보고서에서 한 페이지를 꺼내 한국의 출산율을 가리켰습니다. 여성 한 명당 아이가 0.7명이었습니다. 지구상 어떤 나라에서도 기록된 적 없는 가장 낮은 숫자였습니다. 인구 붕괴가 진행 중인 나라를 세계의 성공 사례로 내세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실바는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지만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라 브라질은 한국보다 땅이 넓었습니다. 석유도 더 많고 철광석도 더 많고 농지도 더 넓고 인구도 더 많고 내수 시장도 더 컸습니다. 한국이 가지지 못한 모든 이점을 브라질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브라질은 여전히 파란 점이었고 함정 안에 있었습니다. 빨간 점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실 앞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소음이 저를 덮쳐왔지만 화면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재킷 안쪽으로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자리를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데이터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5번이나 확인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론에 대한 답을 보여주기 전에 저는 그들이 바로 이 느낌을 충분히 경험하기를 바랐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가능해 보이는지 그 무게를 온전히 느껴야만 실제 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 안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논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오늘 이 자리에 가져온 가장 중요한 것을 보여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방 안의 소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한스 뮬러는 이제 단순히 반응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한 문장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주장을 펼치고 있었고 조심스럽고 체계적인 논리였습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성장은 동아시아 특유의 무언가, 즉 문화적, 지리적, 역사적인 요소에 묶여 있어서 복제하거나 다른 곳에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을 전 세계를 위한 보고서에 마치 보편적인 모델인 것처럼 올려놓는 것은 지적으로 정직하지 못한 처사라고도 했습니다. 그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조지 윌슨은 뮬러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 데이터가 나와 있는 보고서 페이지를 들어 올리더니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었습니다. 0.7. 현대 역사상 어떤 나라에서도 기록된 적 없는 가장 낮은 출산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균 한 명도 낳지 않는 나라는 줄어들고 있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부족해지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부족해지는 나라를 장기적인 성공 사례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을 이 보고서에서 중진국 함정을 탈출한 나라로 포함시킨다면 우리는 오늘만 보고 이미 다가오고 있는 위기를 무시하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를 수정하거나 아예 폐기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페르난도 실바는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양손을 테이블 위에 평평하게 올려놓은 채 화면에 떠 있는 그래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고통스러운 계산을 하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브라질에는 아마존 강 유역이 있습니다. 해상에는 막대한 석유 매장량이 있고 철광석, 콩, 설탕, 쇠고기 등 한국은 꿈도 꾸지 못할 천연자원이 넘쳐납니다. 인구는 2억 명이 넘고 거대한 내수 시장도 갖추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한국보다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브라질의 점은 파란색이었습니다. 다른 파란 점들에 둘러싸인 채 함정 안에 앉아 있었고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실바는 이 말들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얼굴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세 사람 모두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끼어들지 않았고 아직 반론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음이 낮은 웅성거림으로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화면 쪽으로 한 발짝 앞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뮬러의 말이 한 가지 점에서는 맞다고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이 결과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한국에는 석유가 없습니다. 가스도 없습니다. 전체 국토 면적은 G20 회원국 중에서도 손꼽히게 작습니다. 인구는 지구상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만약 종이 한 장을 놓고 중진국 함정을 탈출하기에 완벽한 조건을 설계하려 한다면 절대로 한국 같은 나라를 설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광활한 천연자원과 많은 인구, 안정적인 인구 구조를 갖춘 나라를 설계했을 것입니다. 브라질처럼 아니면 러시아나 인도네시아처럼 말입니다. 한국은 아닙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무엇이 가능해야 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데이터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일은 분명합니다. 한국은 선 위에 있고 다른 모든 나라는 선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은 모델의 오류가 아닙니다. 저희 팀이 5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답해야 할 진짜 질문은 이 결과가 맞느냐 틀리느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질문은 왜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다른 107개 나라가 아니라 한국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답이 아직 함정 안에 갇혀있는 나라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그 질문은 앞선 말들과는 다른 무게로 방 안에 떨어졌습니다.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뮬러가 팔짱을 약간 풀었습니다. 윌슨은 들고 있던 페이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실바도 테이블에서 시선을 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질문, 바로 그것이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평생의 경력 동안 답하려고 해온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경제학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패턴을 찾고 원인을 찾고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가져갈 수 있는 교훈을 찾는 일입니다. 저는 다시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근거를 단계적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산업과 기술 관련 숫자들, 즉 단단한 사실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쌓아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내용을 다 보실 때까지 반론은 잠시 보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그림을 한꺼번에 보아야만 답이 제대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뮬러가 짧게 소리를 냈습니다. 동의는 아니었지만 거부도 아니었습니다. 윌슨은 펜을 딸깍 닫더니 노트패드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보고서에는 넣지 않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직접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본인입니다. 일본이 아시아를 이끄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일본은 이 지역에서 지배적인 경제 강국이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한국 기업의 반도체 제조 기술을 전수했고, 일본 엔지니어들이 한국 조선소에서 자문을 했습니다. 관계는 분명했습니다. 일본이 스승이었고 한국이 학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처음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즉, 그 빨간 점이 다른 모든 점들 위에 홀로 떠 있는 것을 봤을 때, 제 첫 반응은 흥분이 아니었습니다. 의심이었습니다. 데이터가 틀렸기를 바랐습니다. 그 결과를 설명해줄 오류를 찾고 싶었기 때문에 팀에게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려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숫자를 5번이나 확인한 것은 제가 꼼꼼해서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눈앞의 결과를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5번째 시뮬레이션이 끝난 뒤에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15명의 전문가들 앞에 서 있습니다. 이분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바로 제가 그때 느꼈던 것과 같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층에 단단한 근거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뮬러를 한 번, 윌슨을 한 번, 실바를 한 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12개의 다른 얼굴들.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표정이었고, 어떤 이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으며, 어떤 이는 조심스럽게 중립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맨 끝에는 에드워드 해밀턴 부국장이 회의가 시작된 이후 한 번도 움직이거나 말을 하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세상에 나올지 아니면 묻힐지를 결정할 사람은 그였습니다. 저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진짜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띄웠습니다. 숫자를 잘 보시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한국 기업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컴퓨터, 스마트폰, 서버,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메모리 칩 10개 중 7개가 한국산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나머지 3개를 다른 모든 나라가 합쳐서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가장 중요한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다음 데이터로 넘어갔습니다. HBM, 즉 고대 역폭 메모리라는 특정 종류의 메모리 칩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HBM은 인공지능을 작동시키는 핵심 부품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AI용 프로세서를 만들 때 HBM 칩이 바로 그 프로세서에 필요한 속도와 메모리를 제공합니다. HBM 없이는 전 세계가 지금 경쟁적으로 구축하려는 AI 시스템이 아예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글로벌 HBM 시장 점유율은 85%가 넘었습니다. 숫자가 머릿속에 들어오는 순간 라제시 칸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라제시는 인도 출신 기술 애널리스트로 이 자리에서 가장 조용한 편이었고 그때까지 크게 반응하지 않은 채 조심스럽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눈썹이 올라가더니 의자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제대로 읽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표정을 전에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기술 산업의 구조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쓰던 지도가 틀렸다는 사실을 방금 깨달은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모든 주요 기술 기업들, 즉 AI 시스템을 만들고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과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기업들은 모두 한국에서 오는 칩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AI 연구를 뒷받침하는 프로세서를 만드는 엔비디아도 핵심 메모리 부품을 한국 제조사에서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내일 당장 HBM 칩 수출을 중단하기로 결정한다면 글로벌 AI 산업은 몇 달 안에 멈출 것입니다. 저는 AI 시대의 대장간이 바로 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구상 가장 첨단 기술이 한국 부품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뮬러는 조용해졌습니다. 팔짱을 완전히 풀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노골적인 회의감을 드러내며 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지표로 넘어갔습니다. 조선업이었습니다. 슬라이드에는 LNG 운반선, 즉 생산국에서 수요국으로 액화천 연가스를 실어 나르는 거대한 배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나와 있었습니다. LNG 운반선은 일반 선박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건조하기 가장 까다로운 선박 중 하나입니다. 내부 탱크는 가스를 액체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영하 162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용접 정밀도는 세계 대부분의 조선소가 따라가기 어려운 수준이어야 합니다. 이런 배를 제대로 만들려면 수십 년에 걸쳐 쌓인 전문 지식과 설비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그 87%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해상 무역 전문가 마리 르클레르는 아무 말 없이 슬라이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시간을 두었습니다. 그런 다음 역사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1970년대에 한국이 처음 조선 산업을 본격적으로 키우겠다고 선언했을 때 수세대 동안 글로벌 조선업을 이끌어온 영국과 일본의 엔지니어들은 그 발상을 비웃었습니다. 기술적 기반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산업에서 진정한 기술 자립을 이루려면 최소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50년 만에 해냈습니다. 단순히 따라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의 꼭대기에 올라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기술적으로 가장 복잡한 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다른 나라가 만들 수 없는 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조선업 자체를 넘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짚었습니다. LNG는 세계의 주요 에너지원 중 하나입니다.
가정을 따뜻하게 하고 전기를 만들고 공장을 가동합니다. 생산국에서 소비국으로 LNG를 옮기는 인프라는 거의 전적으로 한국에서 만든 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을 쥐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방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미묘했지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이 데이터를 들을 가치가 있느냐의 문제에서 이 데이터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느냐의 문제로 대화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전이었습니다. 다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한국의 5G 통신망 커버리지였습니다. 전국 97%였습니다. 도시, 교외, 소도시, 그리고 외딴 산골 마을까지 포함한 수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런던과 뉴욕을 포함한 서방의 많은 주요 도시들도 아직 5G 커버리지가 완전하지 않거나 불안정한 지역이 있습니다. 영국 출신인 조지 윌슨은 이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97% 커버리지가 의미하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산골 마을에 서 있어도 고화질 영상을 스트리밍하고 화상통화를 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끊김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같은 속도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데이터가 경제의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이동할 때, 연구자에서 제조업자로, 정부 시스템에서 시민에게로 이동할 때, 수도에서만이 아니라 어디서나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처럼 커지는 인프라 경쟁력입니다. 한국이 그 속도로 달리고 다른 나라들이 그렇지 못한 시간이 쌓일수록 격차는 더 벌어질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UN 전자정부 지수였습니다. 한국이 세계 1위였습니다. 이 지수가 무엇을 측정하는지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얼마나 효율적이고 완전하게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평가하는 지수입니다. 한국에서는 시민이 스마트폰 앱으로 출생증명서, 세금 기록, 사업자 등록증 등 어떤 공식 서류든 약 30초 안에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줄을 설 필요도 없고 사무실에 방문할 필요도 없으며 종이 서류를 작성해 우편으로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이 경제적으로 왜 중요한지는 따로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시간이 자원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이 행정 서류를 처리하는 데 쓰는 1시간은 일하지 못한 1시간이고 사업을 확장하지 못한 1시간이며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한 1시간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그 시간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정부는 나라의 총 생산 역량을 매일 조금씩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잠시 사토 마사히코를 바라봤습니다. 일본 출신 애널리스트로 오랫동안 제가 존경해온 선임 인사였고 회의가 시작된 이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중립적인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정부에 관해 제가 한 말은 다른 모든 사람과 똑같이 들렸을 것입니다. 일본은 많은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강국이지만 기본 행정 처리에는 여전히 팩스와 한코라는 도장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에서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낮은 순위였고 사토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반응은 보이지 않았지만 화면에서 시선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이 섹션의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산업용 로봇 밀도, 즉 제조업 노동자 10,000명당 로봇수였습니다. 한국의 수치는 세계 최고였습니다. 세계 평균의 6배가 넘었습니다. 조지 윌슨이 손을 들었습니다. 지목을 기다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계속 마음에 두고 있던 생각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단지 한국이 일손이 부족해진 결과가 아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충분하지 않아서 기계로 대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성공인지 아니면 앞서 언급한 출산율 하락의 증상인지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좋은 질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계속 염두에 두시라고 했습니다. 다만 대안이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속도를 늦추고 생산을 줄이며 인구 감소에 따라 경제가 작아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길, 아니면 더 적은 인력으로 더 좋은 기술을 활용해 같은 양 혹은 그 이상을 생산하도록 제조업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길입니다. 한국은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단순히 기존 로봇 기술을 도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더 발전시키고 생산 라인에 깊이 통합하며
자동화 전환을 품질 전체를 끌어올리는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그 결과 인구 압박이 시작되기 전보다 더 많이, 더 정밀하게, 더 낮은 불량률로 생산하는 제조업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윌슨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다른 나라들은 첫 번째 선택지를 택했습니다. 그 나라들은 아직도 함정 안에 있습니다. 한국은 아닙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방안은 처음과는 다른 방식으로 조용해졌습니다. 뮬러는 팔짱을 완전히 풀었습니다. 라제시 칸나는 노트패드에 2페이지를 빼곡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아미르와 폴란드의 엘레나 코알이 서로 눈길을 나눴는데 회의적인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테이블맨 끝에 에드워드 해밀턴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지켜보고 있었고 여전히 침묵하며 판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5개의 지표를 제시했습니다. 모든 지표가 서로 다른 각도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숫자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해하게 해줄 설명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봉투 속에 가져온 것도 아직 꺼내지 않았습니다. 통계는 아니지만 오늘 제시한 어떤 통계보다도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질 증거였습니다. 숨을 한번 들이켰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리모컨을 앞에 있는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방은 조용했습니다. 뒤쪽 화면에는 5가지 지표들, 반도체 시장 점유율, LNG, 운반선 조선, 5G 커버리지, 전자정부 순위, 로봇 밀도가 여전히 보이고 있었고 전문가들은 이것들이 함께 쌓였을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몸을 숙여 가방을 열었습니다. 폴더들과 노트북, 보고서, 출력본 맨 아래에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도쿄에서 여기까지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봉투였습니다. 종이는 묽은 차 색깔로 발해 있었고 오랜 세월 너무 많은 손을 거친 탓에 가장자리가 부드럽게 닳아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 2손으로 잠깐 들고 있다가 회의실 가운데로 걸어가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테이블 위에 평평하게 내려놓았습니다. 봉투 앞면에는 꼼꼼하고 단정한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1966년 한국경제조사 보고서. 이 문서는 제 아버지가 쓴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다나카 히사시였습니다. 일본 재무성의 고위 관료였는데 1966년 일본과 한국이 공식적으로 국교를 정상화한 다음 해에 공식 조사단의 일원으로 서울에 파견됐습니다. 조사단의 임무는 딱 하나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과연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어 안에 있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일본어로 손으로 쓴 글이었고 핵심 결론을 방 안에 소리내어 번역해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쓴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은 본질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룰 능력이 없다. 천연자원이 없다. 전쟁으로 파괴된 산업 기반은 재건되지 않았다. 출발점이 될 기술적 토대가 없다. 일본의 지속적인 지원 없이는 생존 자체를 보장할 수 없다. 이 나라는 자립의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는 사례로 분류된다. 그것이 1966년에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출된 아버지의 직업적 판단이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의 1인당 평균 소득은 연간 미화 67달러였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비교해드리면 1년 내내 일해서 67달러를 버는 수준이었습니다. 하루에 20센트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방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천천히 테이블을 둘러봤습니다. 이집트의 아미르는 테이블 위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마리 르클레르는 저를 보지 않고 봉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지 윌슨은 안경을 벗고 있었습니다. 뮬러는 2손을 테이블 위에 평평하게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펜을 짚거나 노트패드를 꺼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야기의 나머지를 들려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 이 봉투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안에 쓰인 결론이 자신의 직업적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조사 임무 중에 한국 사람들을 직접 마주했다고 하셨습니다. 정부 관료들과 마주 앉았고 공장을 걸어다녔으며 노동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 있던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갖지 못한 자원과 부족한 인프라를 측정했고 그 측정치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측정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눈빛에서 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거칠고 단단한 의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걸 경제 모델에 넣을 방법이 없어 빼버렸고 그 하나를 빼는 바람에 결론 전체가 틀려버렸다고 하셨습니다. 봉투를 저에게 주시면서 간직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이 이 보고서를 만들고 제가 107개의 점들 위에 홀로 떠 있는 그 빨간 점을 봤을 때 이 봉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바로 알았습니다. 1966년에 아버지가 가망이 없다고 선언한 그 나라가 이 데이터셋 108개국 중에서 중진국 함정을 완전히 탈출한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그 사실을 방 안에 잠시 남겨두었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리모컨을 들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보여드릴 것이 더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드파워 데이터는 산업적 강점을 다뤘습니다. 이제는 다른 무언가를 보여드려야 했습니다. 공장이나 반도체, 선박이 아닌 문화에서 나온 한국의 성장이었습니다. 이 섹션의 첫 번째 슬라이드는 미국의 화장품 수입 시장이었습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프랑스는 글로벌 뷰티 업계의 지배적인 강자였습니다. 프랑스 브랜드들이 이 카테고리를 만들었습니다. 프랑스 명품 화장품은 다른 모든 나라가 자신을 비교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미국 수입 데이터를 보여드렸습니다. 미국에서 수입하는 외국 화장품 중 1위는 더 이상 프랑스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한국 화장품의 미국 수출액은 22억 달러를 넘어섰고 프랑스가 100년 넘게 구축하고 소유해온 시장에서 프랑스를 제쳤습니다. 마리 르클레르는 한동안 말없이 슬라이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식품 수출 데이터였습니다. 한국 즉석 면류, 즉 라면은 단일 품목으로 글로벌 수출액 16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국 김은 보고서에서 효율적인 양식과 가공 방식 때문에 검은 반도체라고 표현했는데 전 세계 해조류 시장의 73%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이제는 이전 세대가 크래커나 과자를 가져오던 것처럼 한국 김 스낵을 도시락에 넣어오는 것이 일상이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식습관은 인간 문화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영역에 속합니다. 사람들은 부모가 먹던 것, 자신의 문화가 먹으라고 가르친 것을 먹습니다. 다른 나라의 음식이 어린아이들의 일상에서 자연스러운 음식이 된다는 것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다음은 엔터테인먼트 수치였습니다. 단 한 해 동안 한국 TV 드라마 17편이 넷플릭스 글로벌 시청 순위 상위 10개 안에 들었습니다. 한 나라에서 1년에 17편이 190개가 넘는 나라의 시청자에게 동시에 닿은 것입니다. 음악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놀라웠습니다. 한국 음악 아티스트들이 글로벌 앨범 판매 차트에서 1위와 2위를 동시에 차지했습니다. 이 차트가 생긴 이래 줄곧 미국 아티스트들이 장악해온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자체를 지금 전 세계 1780만 명이 능동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언어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한 나라, 자국 언어의 외래어를 받아들이는 것을 역사적으로 거부해온 나라인 프랑스에서 고등학생들이 외국어 선택 과목으로 한국어를 고르는 비율이 프랑스 교육 당국을 놀라게 할 정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가 서로를 강화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의 공장과 정부 시스템을 연결하는 5G 인프라가 바로 한국의 음악과 TV를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전달하는 인프라이기도 했습니다. 반도체와 선박을 만드는 제조 정밀도가 해외 시장을 사로잡고 있는 화장품 성분 개발과 식품 가공 기준을 뒷받침하는 규율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문화 수출을 산업 기반과 따로 구축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함께 자라난 결과였습니다. 이 섹션의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글로벌 재래식 군사력 순위였습니다. 한국은 세계 5위였습니다. 핵무기 하나 없이 달성한 순위였습니다. 폴란드의 엘레나 코왈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문화 데이터 내내 조용히 있었는데 이 슬라이드를 보자마자 즉시 주의를 집중하며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자 질문이 아니라 직접 경험한 이야기였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동쪽 국경의 안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구매했다고 말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 폴란드는 유럽 방산 공급업체들로부터 합의된 일정보다 몇 달, 심지어 몇 년씩 늦게 장비를 인도받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고 재협상이 필요한 품질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계약서에 명시된 정확한 날짜에 납품했습니다. 거의 제때가 아니라 정확히 그 날짜에 납품했습니다. 그리고 장비는 명시된 사양 그대로 작동했습니다. 폴란드군 기획자들에게 이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압박 속에서의 신뢰성, 그 자체가 하나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최근 회계연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23조 원에 달하며 사상 최대의 연간 방산 수출 기록을 세웠습니다. 테이블을 바라봤습니다. 15명 중 14명은 이제 앞으로 몸을 기울이거나 기록을 하거나 아니면 집중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테이블 맨 끝에 있는 에드워드 해밀턴이었습니다. 그는 회의가 시작된 이후 자세도 표정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난 2시간 동안 유지해온 것과 똑같이 조심스럽고 중립적인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읽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돌리지도 않았고 시계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바랄 수 있는 것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겹이 더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모든 것들, 반도체, 선박, 로봇, 화장품, 음악, 군사장비는 모두 개별적인 데이터 포인트였습니다. 하나하나만 보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단순히 흥미로운 사례 연구가 아니라 빨간 점이 된 이유는 이 중 어느 하나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있습니다. 그 연결을 보여드리려면 한국이 어디서 시작했는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1966년 아버지의 봉투가 아니라 그보다 더 이전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첫 번째 쇳덩어리가 만들어진 그 순간으로 말입니다. 새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10개의 밝은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한 주요 지표들 하나하나를 나타내는 점들이었습니다. 반도체, 조선, 5G 통신망, 전자정부, 로봇 밀도, 화장품, 식품 수출, 문화 콘텐츠, 언어 확산, 방산 제조. 10개의 점이 잠깐 화면에 따로따로 떠 있다가 버튼을 다시 누르자 점들 사이에 선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어지더니 화면 전체가 거미줄처럼 빛나는 연결망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보고서의 진짜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단일 데이터 포인트가 아니라 이 연결망 자체라고 했습니다. 연결들을 하나씩 설명해 드렸습니다. 1970년대에 한국은 포항이라는 해안 도시에 포스코, 즉 첫 번째 대형 철강 회사를 세웠습니다. 국제 전문가들은 정부에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철강 산업을 일으키는 것은 재정적으로 무모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세계은행도 계획이 비현실적이라며 자금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대로 지었습니다. 그 철강이 선박의 원재료가 됐습니다. 그 철을 잘라내고 모양을 잡고 용접한 조선소들은 그전에는 없었던 정밀 엔지니어링 기술을 개발해냈습니다. 엄청난 규모에서 정확한 공차를 유지하는 능력이었는데 바다에서 새거나 고장나는 배는 사람의 생명과 화물을 잃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정밀 기술이 이동했습니다. 엔지니어들과 기술 지식이 조선소에서 전자제조업으로 그리고 결국 반도체 생산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곳에서의 공차는 밀리미터가 아니라 나노미터 단위로 측정됐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이 대략 8만 나노미터인 그 단위였습니다. 나노미터 수준의 정밀도를 완성한 반도체 공장들이 스마트폰에 들어갈 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스마트폰들이 세계에서 가장 완전한 5G 통신망에 연결됐고 그 통신망은 한국이 이미 전국 통신 인프라에 투자해 두었기 때문에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지 통신망이 한국 음악과 한국 드라마, 한국 문화 콘텐츠를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실어 나르는 유통망이 됐습니다. 그전까지 한국의 무엇에도 관심을 가져본 적 없던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모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페르난도 실바는 이 섹션이 시작된 이후 줄곧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화면에 마지막 연결선을 그리자 천천히 팔짱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을 먼저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섰고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지만 방 안은 자연스럽게 그에게 발언권을 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아래에는 무언가가 끓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를 직접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브라질은 한국보다 먼저 자동차 산업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석유도 있고 철광석도 있고 농지도 있으며 2억 명이 넘는 내수 시장도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는 그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브라질은 아직 함정 안에 있고 한국만이 탈출한 유일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진짜 차이가 무엇이었는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두 나라를 갈라놓은 단 하나의 것이 무엇이었는지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을 부드럽게 다듬지 않고 그대로 답했습니다. 차이는 자기 파괴적 혁신이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1970년대에 한국 자동차 회사들은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하는 방식 그대로 외국 부품을 수입해 현지에서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사업이었습니다. 충분히 수익도 났습니다. 하지만 막다른 길이기도 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기술은 언제나 다른 나라에 의존해야 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상황을 들여다보고 당시로서는 거의 자살에 가까워 보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에게 국산 부품 생산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핵심 부품을 수입하지 않고 한국 안에서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영업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시간을 벌거나 기한을 연장해 협상할 수 없었습니다. 마감은 실제였고 결과도 실제였습니다. 그 결정은 한국 자동차 회사들로 하여금 기존의 편안한 사업 모델을 스스로 부수고 처음부터 다시 짓도록 강제했습니다. 자체 엔진을 설계하고 자체 변속기를 만들고 자체 제조 공정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회사가 거의 무너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회사들은 반대편으로 나오면서 돈으로 살 수도 수입할 수도 없는 것을 갖게 됐습니다. 완전히 자신들의 것이 된 진짜 기술 지식이었습니다. 그 지식이 오늘날 세계 시장에서 최고 수준으로 경쟁하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토대가 됐습니다. 브라질은 물질적 이점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자국 산업들이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도록, 즉 편한 길을 부수고 더 어렵지만 더 나은 것을 그 자리에 세우도록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편한 선택지는 항상 있었고 결국 그 선택지가 선택됐습니다. 그리고 그 편한 선택지야말로 나라들을 함정 안에 머물게 하는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페르난도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거의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건 자원이 아니었습니다.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리고 끝까지 지켜낼 의지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고요한 물에 돌을 던진 것처럼 방 안에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도의 아르준 메타는 하드파워 섹션부터 계속 메모를 빼곡히 채워오고 있었는데 펜을 내려놓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대형 개발도상국들이 어떻게 성장을 헤쳐나가는지 연구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화면에 펼쳐진 연결망이 그가 이 문제를 생각해온 방식 안에서 무언가를 재배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얼굴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때 사토 마사이코가 움직였습니다. 발표 내내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등을 곧게 세운 채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가장 선임인 일본 애널리스트였고 수십 년 동안 국제 무대에서 일본의 경제적 시각을 대변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천천히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말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이 자리에 제 연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생각으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일본 경제학자로서 데이터가 한국이 일본을 앞섰다는 것을, 그것도 한 분야가 아니라 10개의 별개 지표에서 앞섰다는 것을 보여줄 때 이것은 직업적으로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기술을 이전했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한국의 발전이 일본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며 일본이 선임 파트너로 남아있다고 믿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의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은 따라잡은 학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배운 것을 전부 다시 짓고 개선하고 다른 것들과 연결하며 스승을 완전히 넘어선 학생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여전히 함정 안에 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자원이 없어서도 아니고 지성이나 역사가 부족해서도 아니라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것을 멈췄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편안한 것을 부수고 필요한 것을 세우는 일을 멈췄고 과거의 성공을 대체하기보다 지켜내는 데만 몰두해왔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말의 내용은 진정으로 힘든 것을 고백할 때의 절제된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졸업했습니다. 우리는 아직입니다. 사토가 말을 마치자 방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저항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극적인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일어서지 않았고 아무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조용한 순간이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15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결론에 도달했고 더 이상 다툴 것이 남아있지 않다는 그 고요함이었습니다. 발표 내내 조용히 제 숫자들을 검증하고 있던 통계방법론 전문가 올라프 닐센이 노트북에서 눈을 들어 보고서에 데이터 수집 오류가 하나도 없다고 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수치가 검증됐습니다. 연구 결과는 정확했습니다. 테이블 끝을 바라봤습니다. 에드워드 해밀턴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자세가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두 팔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채 화면에 펼쳐진 연결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중립적인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구체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에드워드 해밀턴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결정을 내린 사람이 그것을 알릴 때 서두를 필요가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미 결정은 내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였고 은발의 머리카락과 이런 회의실의 상석에 수십 년을 앉아온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자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력 내내 수십 개 나라의 경제 지원 프로그램을 승인하거나 거부해왔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그보다 더 많은 국가개발 보고서를 읽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의자를 뒤로 밀고 재킷을 여미고 테이블 끝에서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방 안 모두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 앞에 멈춰 서서 제 뒤 화면에 아직 빛나고 있는 연결망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다음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완성됐다고 했습니다. 거의 완성된 것이 아니라 사소한 수정만 필요한 것도 아니라 완성됐다고 했습니다. 단 한 단어도 바꿀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 챕터가 전체 발간물의 핵심 메시지가 될 것이며 제가 쓴 그대로 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위해 195일을 일했습니다. 날짜를 세웠습니다. 새벽 2시에 혼자 사무실에 앉아 같은 시뮬레이션을 4번째 돌리면서 이번에 다른 숫자가 나오면 받아들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던 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숫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빨간 점은 언제나 거기 있었습니다.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있었고 언제나 나머지 위에 홀로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믿는 일과 자신의 연구 모든 문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세계적인 경제학자 15명 앞에 서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해밀턴의 말은 그 두 가지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손을 지나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아버지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남의 것이고 그 가치를 이해하며 다루듯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이 문서, 즉 1966년에 한국은 자립의 현실적 가능성이 없다고 쓴 아버지의 결론이 보고서의 공식 부록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1966년의 판정을 2024년 데이터 바로 옆에 나란히 인쇄하는 것보다 이 보고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강력하게 보여줄 방법은 없다고 했습니다. 60년의 간격이었습니다. 같은 나라였습니다. 한 문서는 생존이 불확실하다고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그 나라가 107개국 위에 홀로 서서 세계 인구의 4분의 3을 붙잡고 있는 함정에서 탈출한 유일한 나라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아버지가 틀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1966년에 측정 가능한 모든 것을 기준으로 하면 아버지의 결론은 올바른 직업적 판단이었다고 했습니다. 기적은 분석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적은 한국 사람들이 당시 어떤 측정 도구로도 예측할 수 없었던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해밀턴은 나머지 방 안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연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짧고 단호하게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15명의 전문가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수가 시작됐습니다. 아르준 메타와 엘레나 코알이 동시에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테이블을 따라 퍼져나가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게 만들었습니다. 조지 윌슨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스 뮬러도 박수를 쳤습니다. 페르난도 실바는 두 손을 높이 들어 박수를 쳤습니다. 30분 전에 이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일이 직업적으로 가장 힘들다고 말했던 사토 마사이코조차 자리에서 일어나 꾸준히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 않고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박수가 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데이터 자체와 그 데이터가 가리키는 나라를 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봉투를 조심스럽게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노트북과 폴더 옆에 넣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로 걸어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낮게 기울어 있었습니다. 긴 주황빛이 복도를 따라 바닥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가로질러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그 회의실 안에 없었던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거제 조선소에서 차가운 바닷바람 속에 서서 몇 시간씩 철판에 용접 토치를 대던 노동자들. 수원에서 밤을 새우며 현미경 앞에 앉아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손톱만 한 칩 위에 나노미터 단위로 회로를 새기던 젊은 연구자들. 석유도 철광석도 없는 나라에서 빼앗길 수 없는 유일한 자원은 지식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농토를 팔았던 부모들. 이 사람들이 빨간 점이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데이터는 그들이 만들어낸 결과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그것이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그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순간 거의 실패할 뻔했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다음 달 이 보고서는 세계은행 총회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 숫자는 세계 모든 지역의 재무장관과 국가 원수, 경제정책 입안자들 앞에 제시될 것입니다. 우리는 108개국을 분석했습니다. 그중 107개국은 여전히 함정 안에 있습니다. 탈출한 나라는 하나뿐입니다. 그 나라는 석유도 없고 가스도 없으며 땅은 작고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판정문을 쓰던 해에 1인당 소득이 67달러였던 나라입니다. 한국의 연간 총수출액은 현재 7,500억 달러에 달합니다. 대외 원조를 가장 많이 받던 나라에서 공여국이 된 현대 역사상 그 완전한 역전을 이뤄낸 유일한 나라입니다. 인구 100만 명당 특허 등록 건수는 세계 1위입니다. 인적 자본과 연구 투자 부문에서도 7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운이 좋아서 나온 결과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어려운 결정들을 내리고 그 결정이 불편해졌을 때도 멈추지 않았던 나라의 숫자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세계은행 건물 정문을 나서 워싱턴의 이른 저녁 공기 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도시는 하루의 끝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움직이고 있었고 길 건너 사무용 건물들에는 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재킷을 팔에 걸친 채 따뜻한 공기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아버지의 봉투를 다시 한번 꺼냈습니다. 인도 위에 서서 두 손으로 들었습니다. 봉투를 뒤집어 앞면에 적힌 아버지의 필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재킷 주머니에서 펜을 꺼내 봉투 뒷면에 일본어로 제 손글씨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이 가망 없다고 불렀던 땅이 지금은 유일하게 길을 찾아낸 나라가 됐습니다. 봉투를 가방 안에 다시 넣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보고서는 발간될 것입니다. 이 결론은 세상 앞에 놓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한국 어딘가에서 그 빨간 점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여전히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966년 자립 불가능 판정을 받았던 세계 최빈국은 60년이 지난 오늘 전 세계 108개국 중 유일하게 함정을 탈출한 빨간 점이 되었습니다. 데이터는 결과를 말해주지만 그 결과를 만든 것은 숫자가 아니라 편안함을 깨고 나아간 지독한 의지였습니다. 자원도 땅도 인구도 부족한 이 나라가 증명해낸 이 기적은 이제 함정에 빠진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유일한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이 보여준 이 빨간 점의 기적이 다른 나라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혹은 대한민국만이 가진 특별한 무엇이 이 결과를 만들었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